하버드 언어학 교수가 한글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서울대 교수와 열띤 논쟁을 벌이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버드 교수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이트 앤더슨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교양 수업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수업을 할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늘 학생 수가 적었는데 요샌 정말 달라요. 강의가 순식간에 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저도 늘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쳤어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교수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F학점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매 수업마다 전날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예상을 벗어났고 학생들은 저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죠. 특히 중간고사 때는 한글로 된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번역기를 써서 제출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뒤로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운 교수는 아니었어요. 5년 전 이혼하기 전까지는 학생들과 편하게 지내는 인기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과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특히 지난 학기에는 학생 한 명이 저의 수업 방식에 대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수업이 너무 강압적이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과제 제출이 1분만 늦어도 받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은 즉시 퇴실 조치를 했습니다. 학과장님도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하버드는 전적으로 교수에게 많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해 뭐라 입을 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엔 이혼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다른 교수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학과 회의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연구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죠. 캠퍼스 곳곳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얼음공주나 철의 여교수 같은 별명이 생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평균 30명 정도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절반도 채 남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끝까지 이수한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매 수업마다 한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당연했죠. 학생들은 저를 원망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다른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거기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제 유일한 도피처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혼자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도 미루고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옆 연구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마치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호기심에 연구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국인 조교가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커다란 한글 자막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조교는 부끄러워하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 보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막을 연구하려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이내 북한 여군 장교와 남한 재벌 2세의 로맨스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밤을 새워 사회까지 정신없이 봤어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는데도 도저히 드라마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밤을 새우고 피곤한 몸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드라마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학생들에게 한글의 의문 체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드라마 속 대사를 예문으로 들었더니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차갑게 설명하던 제가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떠올리며 슬며시 웃으며 설명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다음 회차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저녁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남은 회차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막 연구는 뒷전이 되었고 오직 드라마에만 집중했죠. 주말 내내 드라마 정주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밤새 울고 웃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드라마를 통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극중 북한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서로 돕고 위하는 모습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하버드의 차가운 연구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저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나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이어 보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매료되었죠.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도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죠. 차갑게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준 따뜻한 치유제였던 거예요. 이혼 후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드라마를 통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됐고 그들의 실수에도 덜 엄격해졌습니다. 드라마로 예시를 들었더니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좋아졌죠. 아이들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학생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수업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다며 혹시 다른 드라마도 추천해 줄 수 있겠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으로 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드라마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의 추천으로 주말에는 한글 서예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죠. 붓으로 한글을 쓰는 것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어요. 획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서예 작품을 연구실에 걸어두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즈음 저는 매일 아침 한글 서예로 하루를 시작했고 예전처럼 차갑고 엄격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저는 이혼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글의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되면서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학 학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발표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의 조화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수학적 원리와 미학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였죠. 그런데 제 발표가 끝난 후 청중석에서 한 남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 김준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의 과학성을 너무 서양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전통적인 동양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저는 그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토론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떠났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순수한 음성학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학회장 직원이 와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할 때까지 논쟁은 계속됐어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우리는 서로를 학문적 라이벌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학회 일정에서도 서로 마주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교환했죠. 특히 그의 발표 시간에 제가 던진 질문은 꽤나 공격적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에서 중국 문자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만만치 않게 제 연구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죠. 정말 한마디도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실 그와의 토론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저와 새로운 시각이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학회가 끝나고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워낙 논쟁을 자주 했던 사이라 서로 알아봤죠. 그렇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대고 있는데 준호 씨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비상벨을 누르고는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경비원이 잠깐 점검 중이라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도 같이 허둥댔다면 저는 더 당황했을 텐데 준호 씨의 침착한 행동 덕분에 금방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갇혀있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결국 침묵을 못 이기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연구가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면서 서울대에서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제안이 의심스러웠어요. 반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강연을 제안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다음 학기에 서울대 특강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5분이 지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서로 웃으며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 후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내용만 오갔죠.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한글에 대한 서로의 관점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회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한 여학생이 등장했죠.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무용수였어요. 한국 무용 공연이 시작됐는데 그 순간 객석에 있던 준호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대 위 무용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무용수가 바로 그의 딸 수진이었죠. 수진의 춤사위는 마치 한글의 곡선처럼 우아했어요. 긴 소매가 허공을 가르는 모습이 한글의 붓글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용 전공자가 아닌 제가 봐도 그녀의 춤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울대 무용과 3학년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해요. 그날 처음 알게 됐는데 준호 씨는 7년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새 삶을 시작하면서 수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묘해졌어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아빠의 동료 교수님이라며 제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무용을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준호 씨는 딸의 공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열정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에게 춤사위를 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죠. 늘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던 제가 예술성에 더 매료된 순간이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준호 씨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됐죠. 준호 씨가 하버드 특강할 시기쯤 수진이의 공연이 있다고 한국에 오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며 웃었죠. 수진이도 다음 공연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에서의 특강이 더욱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상적인 학회를 마치고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를 걷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5년 전 우리의 이혼 사유가 된 그의 제자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죠.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연구실로 돌아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안식년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안식년을 생각지도 않았지만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목적지를 서울대학교라고 적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지만 제게 떠오른 곳은 서울뿐이었죠. 안식년 신청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더 이상 이 캠퍼스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전 남편과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출근하는 것도 지쳤고 같은 건물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학과장은 제 결정에 놀란 듯 했어요. 안식년을 이렇게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 한국학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결국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가서 특강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하나둘씩 버리면서 옛 기억도 함께 지워내려 했죠. 그러다 문득 준호 씨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울대에서의 특강 제안이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보스턴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한국에서의 1년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떠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서울에서는 아무도 저의 과거를 모를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그저 한글을 연구하는 외국인 교수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예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지금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출구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죠. 준호 씨에게는 도착해서 연락할 생각이었어요. 특강을 맡겼는데 1년을 살러왔다고 하면 아마 당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변 정리를 모두 끝내고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수진이와 함께 마중 나와 있었죠.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학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특강 얘기를 듣고 학과장님이 미리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첫날부터 그의 따뜻한 배려가 시작됐거든요.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라며 미리 준비해둔 원룸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캠퍼스와 가까운 위치였죠. 여기서 쭉 살아도 되고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집은 원룸이었지만 베란다도 있고 나름 구색을 갖춘 곳이었어요. 집을 둘러보는데 냉장고에는 간단한 식료품들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골랐다며 한국 과자들도 가득했어요.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그가 준비해준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준호 씨가 지하철 이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교통카드를 건네며 서울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그가 티켓 구매하는 법을 설명할 때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보스턴의 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냉난방까지 완벽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와이파이가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호선별로 다른 안내 멜로디와 문이 닫힐 때 나오는 음악도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편리했어요.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노약자석의 온열 시트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준호 씨는 이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한국에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서 미국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서울대 연구실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할 만한 참고 도서들이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바로 옆 연구실이 그의 연구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죠.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마 집부터 모든 걸 제가 다 알아봐야 했을 텐데 친절한 준호 씨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게다가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그의 배려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를 수 있는 카페에서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어를 잘하지만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늘 있었거든요. 발음이나 사투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와 제대로 된 한국어 선생님을 구할 수 없어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적당한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구해주셨죠. 덕분에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진짜 한국어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발음 교정이 필요한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어 과외를 받으면서 과외 실력이 점점 늘어간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한국어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은 준호 씨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수진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죠. 경복궁 투어를 하면서 그가 설명해주는 한글의 역사는 책에서 읽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부드러운 말투에 자꾸 빠져들게 됐죠.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그에게 전화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준호 씨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설레었어요. 제게는 아예 사라진 감정인 줄 알았는데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제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늘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너무 딱딱해 보인다면서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을 추천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미용실에 가게 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강남의 미용실은 처음 경험해보는 공간이었어요. 헤어 디자이너는 제 얼굴형을 보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자르고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을 하자고 했죠. 3시간의 변신 후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마치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딱딱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웨이브가 얼굴을 감싸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수진이는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다음날 연구실에 나타났을 때 준호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더니 참 잘 어울린다고 했죠. 특강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서양적 관점과 자신의 동양적 시각을 조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했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와 음양오행의 조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토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수진이가 야식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후 저의 내면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차갑고 엄격한 하버드 교수가 아닌 자유롭고 열정적인 연구자로 거듭났죠. 준호 씨는 그런 제 변화를 누구보다 반갑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빠르게 진전되어 갔어요.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서로 기뻐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만나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준호 씨가 우산을 들고 절 마중 나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건을 건네주었죠.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처음으로 팔짱을 끼게 됐어요. 자연스레 준호 씨와의 만남이 시작됐고 수진이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를 한국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수진이는 이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외국인인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셨지만 이내 친근하게 다가오셨죠. 한 할머니가 갑자기 제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길로 등을 밀어주실 때 너무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정을 느꼈죠. 할머니는 제 하얀 피부가 예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준호 씨의 어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7년 전 며느리가 떠난 후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요즘 아들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덤덤하게 지내던 아들이 자주 웃고 퇴근 시간도 일러졌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이상해졌어요. 최근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연구실에서 마주치는 그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우연한 스침에도 심장이 뛰었죠.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음날 연구실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는 왠지 어색했어요. 어머님을 만났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길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가 제게 보이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색했던 한국 목욕탕이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게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욕탕을 다니다 보니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낯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는 모습이 신기했죠. 할머님들은 제게 삶은 계란도 까주시고 수박도 건네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미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주 가게 되니
저도 계속 때를 밀게 되더라고요. 특히 때를 밀고 난 후에는 할머님들이 모여 앉아 마사지 크림을 바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죠. 그 순간 한국의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젠 서로 때를 밀어주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한국의 일상을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문화가 이제는 제 생활의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를 졸라 계속 가자고 할 정도죠. 짧다면 짧은 한국 생활이지만 1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거의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간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물론 준호 씨와도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연구도 더욱 깊어져 갔어요. 우리는 한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제는 연구실에서 마주치는 그의 미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안식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간 자주 전화는 했지만 이제는 진짜 준호 씨와의 관계를 밝혀도 되겠다 싶었죠. 부모님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준호 씨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아시아 남자들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이라며 내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망치게 될 거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제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알고 접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은 더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 트라우마 때문에 동양 남자에게 빠진 것이라며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편견 어린 말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준호 씨가 얼마나 훌륭한 학자이고 따뜻한 아버지인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 업적과 서울대 교수로서의 위치도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수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책임감에 대해 강조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돈 이야기에는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준호 씨가 제 커리어를 더 존중해주고 지지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연구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했는지도 설명했죠. 동생의 말에는 더욱 강하게 반박했어요.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은 그 어떤 상담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죠. 화상통화는 결국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편견은 그들이 준호 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그의 진정성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죠. 저녁에 이 일을 준호 씨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가족들의 반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심을 담아 전했죠. 하버드로 돌아가더라도 김준호 교수와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언젠가는 가족들도 그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이해를 바로 얻을 수는 없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와 수진이는 이미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거라 다짐했습니다. 안식년이 끝나고 하버드로 돌아온 후 첫 번째 교수 회의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글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했죠. 하버드와 서울대가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준비한 연구 계획서를 보고 모두가 놀라워했죠.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현대 기술과 접목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양교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프로젝트는 3년 계획으로 시작됐어요. 6개월마다 서울과 보스턴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죠. 화상회의로 매일 연구 내용을 공유했고 주말에는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습니다. 시차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기뻤던 건 수진이가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녀의 한국 무용 동작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글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죠. 예술과 공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준호 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지만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하버드를 떠나 서울대로 가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준호 씨와 수진이가 있는 곳이 제 진정한 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반대도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준호 씨와 화상 통화를 하셨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서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수진이가 벌써 우리 집 근처 카페들을 찾아보고 있다네요. 준호 씨는 매일 밤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설레하고 있죠. 저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